안녕하세요. 저를 배신한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 한때 제 컴플렉스는 외모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저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그냥 내 개성이다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런 제가 바로 그 외모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우여곡절을 겪게 될 진 정말 몰랐었는데요. 그 기상천외했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심한 여드름을 앓았었어요. 하필 남녀공학을 다녀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놀림을 참 많이 받았었죠. 제가 워낙 활발한 성격이라 따돌림 같은 걸 당하진 않았지만 제 별명은 항상 여드름쟁이 아니면 화산송이였습니다. 물론 어렸을 땐 저도 집에 가서 남몰래 많이 울었는데 하도 놀림을 받으니 나중엔 아예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게다가 항상 제게 사랑을 듬뿍 주신 부모님과 절 소중히 여겨주던 오빠 덕분인지 다행히 전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성인이 된 후 더 이상 여드름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제 얼굴엔 여드름으로 인한 페인 자국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화장으로도 커버가 잘 안 될 만큼 특히 볼 피부가 좋지 않았죠.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전 대학 졸업 후 공기업을 다니며 직접 제가 모은 돈으로 흉터 치료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흉터는 여전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턴 그냥 한 번씩 피부 관리만 받고 흉터에 대한 마음은 내려놓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저라고 피부 좋은 분들이 왜 안 부러웠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에 목매면 나만 힘든 법이니 그냥 이건 내 개성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전 연애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원활히 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다 나이 33에 4살 많던 남편과 결혼하게 됐죠.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세무사로 첫 만남 때부터 대화도 잘 맞고 독서라는 취미도 비슷했던 데다 전 참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며 남편이 절 많이 좋아해 줬었거든요. 어서 오게. 인상이 참 순한 것이 우리 정아랑 잘 어울리는 배필이로구만. 저희 부모님과 오빠 내외는 순한 인상의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고 환영해 줬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절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시댁은 평범했던 친정과 달리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으로 시부는 목공 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시모는 대형 한복집을 운영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결혼식 때 입을 제 한복과 엄마 시모의 한복도 모두 시모의 한복집에서 맞춰 썼습니다. 엄마 시간이 맞지 않아 당시 전 나중에 따로 한복을 맞추러 시모의 가게에 갔었는데요. 그때 시모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한복은 얼굴이 밝아야 더 화사하게 사는 법인데 아쉽네. 그 피부가 화장으로 가려질까 모르겠다. 에이, 어머님, 전 피부는 이래도 눈, 코, 입이 동글동글해서 귀여워서 괜찮아요. 조금 무리한 말에 당황했지만 그땐 그냥 말을 좀 생각 없이 뱉는 분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시모가 그건 그렇지 하고 웃으며 대답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게 결혼 이후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을 한 후 전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시댁의 분위기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우선 시모와 저보다 2살 어렸던 남편의 여동생인 늦둥이 시누인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이마 많이 꺼졌다. 보톡스 다시 맞으러 가야겠는데? 그거도 그건데 이번에 가면 코 좀 다시 다듬어 달라고 할까 봐.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뾰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시모와 시누인 딱 봐도 얼굴에 성형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부와 일찍 결혼했었다는 시모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아직 59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시모는 결혼 후 점점 돈을 많이 벌면서부터 자신의 얼굴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보면 볼수록 성격이 좀 우악스럽더군요. 시모는 처음 제게 보여준 모습처럼 자신의 가게에선 손님들에게 기품이 있는 척 우아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평소엔 목소리도 크고 말도 예상보다 더 막하던 분이었죠. 특히 시모는 시부를 굉장히 막대하곤 하더라고요. 여보, 물 좀 가져와. 그리고 냉장고에 포도 있어. 그것도 좀 씻어와봐. 어디에? 아이, 거기 아래 있잖아. 아유, 저 화상.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부는 항상 목소리 크고 집안의 대장이었던 시모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했고 불편하면 방으로 쓱 피해버리기만 하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남편도 민망한 듯 제게 집안을 휘어잡고 사는 건 시모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어느 날엔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술을 마시다 저는 왜 시모와 시부가 결혼했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술에 취한 시모가 자신의 입으로 전부 얘기해 주셨거든요. 난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고 놀림을 하도 많이 받아서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러다 어른이 된 후에 우연히 훤칠했던 네 시아버지를 알게 되고부턴 내가 무지하게 쫓아다녔지. 난 내가 못생긴 만큼 잘생긴 사람을 동경했었거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만큼 시모는 외모를 최고라고 여기게 됐다는군요. 때문에 시모는 시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 어찌저찌 결혼에 성공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는 원래 일을 하다 말다 하며 기타 치고 놀러 다니기만 좋아했던 한량이었다고 해요. 결혼 후 시모는 혼자 악착같이 일을 하며 그런 시부에게 가게도 차려줘 보는 등 시부를 먹여 살렸던 거죠. 내 한복집이 잘 됐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우리 네 식구 다 손가락만 빨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에휴, 그놈의 외모가 뭔지. 그래서 네 시애비가 나한텐 꼼짝도 못하는 거야. 지금 네 시아버지 공방도 네 시애비가 목공 예술에 관심을 보이길래 그래도 백수보단 뭐라도 하고 있는 게 사람들 보기에 덜 창피하겠다 싶어서 내가 차려준 거다. 수입도 없고 매달 마이너스기만 한 그 공방 말이야. 시부는 그 대화가 불편했는지 흠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부의 등을 보며 못마땅한 듯 덧붙였어요. 에휴, 네 시아버지 딱 하나 봐줄만한 게 큰 키랑 외모였는데 하필 우리 지성이도 네 시누이도 나만 아주 쏙 빼닮아서 키도 작고 얼굴도 영 아니게 잘하더구나. 맞아요, 새언니.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뒤늦게 대공사하고 사람 된 거잖아요. 시누인 시모의 말을 이어받아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이야기를 그런가 보다 하며 듣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휴, 솔직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도 인물 좋은 애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그게 참 아쉽구나. 내 꿈이 모델 같은 며느리 들여서 예쁜 한복도 입혀보고 손님들에게 자랑도 하고 한껏 뻐겨보는 거였는데 지성이가 날 이세 인물도 생각해야 하고 말이야. 시모는 예전 한복을 맞췄던 날처럼 술김에 제게 또 외모 얘기를 꺼낸 겁니다. 대놓고 제 외모에 대한 혹평을 들으니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술김에 한 실수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런 대화가 불쾌하다는 건 초반에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전 웃으며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그렇게 특출난 외모는 아니지만 타고난 외모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도 저 마음씨 누구보다 곱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외모 말고 앞으로 내면을 더 봐주세요. 그럼 아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내면이 아무리 곱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니? 그리고 내가 널 언제 비하했니? 그냥 그게 내 꿈이었다는 거지. 너도 참 예민하다 얘.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제게 하지 않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어머니 취하셨어요. 그만 주무세요. 하고 말리며 제게 따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시누이도 당황했는지 우리 엄마 원래 말을 좀 막 하는 거 아시죠, 새언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하고 말하기에 어찌저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모는 점점 제가 편해졌는지 이제 외모 지적을 대놓고 해대더라고요. 전 결혼한 지 1년 뒤쯤 아들을 임신했는데 점점 배가 나오면서부터 시모가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이해, 너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여자가 관리는 해야 한다. 여잔 외모가 전부야. 임신한 연예인들 좀 봐라. 너라고 그렇게 관리 못할 거 뭐 있니? 시댁에 갔을 때뿐 아니라 나중엔 전화해서까지 저러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이 몸으로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몸 소중해요. 그래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있고 몸에 좋은 음식들만 찾아서 먹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네가 볼 때마다 살이 쪄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당연히 임신 주수가 늘어나니까 몸도 붓고 살도 좀 찔 수 있는 거죠. 애 생각해서 잘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먹고 하루 종일 관리만 다닐 수 있는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배만 쏙 나온 연예인들처럼 관리를 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이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 눈엔 집사람 예쁘기만 한데 왜 자꾸 스트레스 주세요? 그런 제 옆에서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유, 그래. 내가 죄인이다. 무슨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날은 저도 남편과 함께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시모 행동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고 살이 다시 빠지긴 했지만 전보다는 조금 높은 몸무게를 유지하게 됐어요. 여잔 애를 낳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지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만족하며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걸 가지고 또 볼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예, 넌 얼굴도 별론데 몸매까지 별로면 어쩌자는 거니? 너 여자가 관리 안 하면 남자 바람 나는 거 순식간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세무사인데 아내란 사람이 꼴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지성이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제 꼴이 뭐가 어때서요? 남편이 세무사인 거랑 제가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 참지 않고 시모의 말에 반박하고 맞섰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기가 차다는 듯 하하며 소리쳤어요. 왜 상관이 없어? 너 유명인들 아내들 보면 몰라? 다들 연예인 뺨치게 한 입을 하잖아. 원래 예쁘고 관리 잘하는 아내는 성공한 남자들의 상징 같은 거야. 배우자가 무슨 상품이에요?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다니게? 대체 어머님은 절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 이대로의 제가 좋고요. 어머님이 자꾸 외모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집사람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설사 뚱뚱하다고 한들 전 신경 안 써요. 어머니가 자꾸 못났다고 하시는 집사람 얼굴도 제 눈엔 괜찮고요. 무엇보다 전 이 사람 마음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제가 괜찮다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니 그거 하나가 그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시부는 늘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회피하기만 했고 그나마 멀쩡한 줄 알았던 시누이도 새언니,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요. 정 저런 말 듣기 싫으면 살 빼고 성형도 좀 해보고 하면 되지. 새언니도 참 피곤하게 사신다. 하는 말을 해댔어요. 진짜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는 명절 같은 날에도 며느리 둘이 다 팽개치고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었을 겁니다.
남편을 봐서 딱 기본 도리만 하고 살긴 했지만 정말 시댁에 가는 일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죠. 그래도 남편만은 늘 제게 잘했기에 전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나 생각하며 남편과는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뒤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아들 조심해서 내리자. 그날 전 평소처럼 퇴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차에 태워 하원시킨 뒤 저희 집이 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차를 주차한 뒤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던 와중 저 앞에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을 기억했기에 그건 틀림없이 남편이었죠. 우린 각자 차를 따로 몰고 다녔기에 남편도 이제 막 퇴근 후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침 누군가 통화 중이던 남편의 말소리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자기, 나 이제 퇴근했어. 나도 보고 싶지. 그래도 우리 어제도 보고 그제도 만났잖아. 나 이틀 연속 일이 많아서 늦는다고 집사람한테 둘러댔는데 오늘도 늦게 들어가면 괜히 의심할지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만나야 하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얼른 이혼하고 자기랑 살고 싶은데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겠단 말이야.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꼭 당신한테 갈게. 알았지? 어, 나도 사랑해. 이건 누가 들어도 바람난 사람의 통화 내용 아닌가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와중에 우선 중간부터라도 그 통화 소리를 녹음해뒀어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들을까봐 아이의 두 귀도 꽉 막아주고 있었죠. 엄마, 왜 그래? 아빠! 다행히 아무것도 못 들은 아인 타이밍 좋게 남편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남편을 부르더군요. 아이의 부름에 뒤를 돌아 우리를 본 남편은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제가 자신의 통화를 들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올라가서 나중에 얘기해. 그 뒤 전 아이를 데리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전 우선 도저히 붙잡히지 않은 정신을 억지로 붙든 채 아이 밥을 먹이고 아이를 씻겼습니다. 그리곤 어린이집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주며 아이가 잠들 때까지 묵묵히 엄마의 역할을 해냈어요. 그동안 남편은 가시방석인 듯 안절부절 못하기만 했죠. 드디어 아이가 잠들자 그때부터 전 안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해봐. 나 아까 당신이 통화하던 내용 녹음까지 다 해놨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여자 있지? 얼른 솔직히 다 풀어. 미안해, 여보. 남편은 이미 틀렸다 싶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로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바람 사연들과는 다르게 남편과 제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남편에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워낙 가정적이고 성실했기에 일 때문에 늦는다던 남편의 말도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은 바빠서 미안하다며 저를 위해 꽃다발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오는 등 잘했었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저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꽃 사오고 케이크 사오던 것들도 늦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바람 피우고 있어서 미안한 거였구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아무리 당신 가족이 별로였어도 당신 하나만 보고 여태 살았던 거야.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미안해. 나도 이런 내 자신이 정말 안 믿기는데 지금 만나는 여자 되게 예쁜 여자야. 당신이랑은 다르게 키도 크고 배우 지망생이라 얼굴도 예쁘고 엄청 날씬해. 뭐?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그 여자가 예뻐서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배우지망생? 당신 나이가 올해로 44인데 대체 얼마나 어린 여자 만났다는 건데? 별로 안 어려. 나보다 6살 어린 사람인데 그동안 단역 배우도 하고 중년 쇼핑몰 모델도 하면서 꿈을 놓지 않고 살았다던 사람이야. 그래, 솔직히 그 사람 능력 없고 그 나이 먹도록 백수나 다름없는 거 맞아. 근데도 나 그 여자 외모 때문에 이 마음이 도저히 접어지질 않았어. 나도 내가 이런 속물인 줄은 몰랐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외모만큼 성격도 천사 같은 사람이야.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낼 줄 모르고 누구보다 마음도 여려. 그런 그 여자 내가 평생 지켜주면서 살고 싶어. 심지어 남편이 바람난 이유에 대해 실토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외모로 제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시모 앞에선 제 편을 들며 자긴 다른 척하더니 그냥 남편도 시모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당신하고 당신 엄마가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구나. 고작 외모 좀 반반하다고 조강지철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아까 뭐?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애한테도 부끄럽고 당신한테도 미안해서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야. 그래, 맞아. 사실 진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염치 다 내려놓고 부탁할게.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난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애 양육권도 당신한테 주고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줄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외모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지, 왜 사람들이 예쁜 여자한테 목을 매는지 깨닫게 됐어. 나 그 여자 정말 사랑해. 이런 날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당신이랑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 꾹 참고 사는 거 이제 너무 싫고 끔찍해. 믿었던 남편이 끊임없이 제 가슴에 내리꽂던 비수가 너무 고통스러워 제 눈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그것도 외모 때문에 저와 살기 힘들다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단단하다고 여겼던 제 자존감도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너무 원망스럽던 남편에게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자든 베란다에서 자든 알아서 하라며 방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후 방에서 소리 죽여 정말 오래도록 흐느꼈죠. 물론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도 남편과 더 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너무 큰 비수를 잔뜩 꽂아버린 남편을 그렇게 한동안이라도 더 괴롭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집을 나가지도 않고 저만 보면 이혼하자며 이젠 대놓고 사정을 해대더군요. 나중엔 무릎까지 꿇으면서요. 여보,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살 작정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언젠가 내도 눈치채고 더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시모가 대뜸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죠.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시모에게 문을 열어준 남편도 기겁을 해서 시모를 말리더군요. 하지만 손 아기 힘이 어찌나 센지 시모는 계속 제 머리채를 놓지 않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너 우리 지성이 무릎 꿇렸다며? 네가 뭔데 잘난 우리 아들 무릎을 꿇려? 이거 놓으세요.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에요? 놓으라고요. 못 놓는다. 네 머리털 다 뽑히기 싫으면 얼른 이혼한다고 말해. 내가 전부터 말했지? 애초에 넌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어. 사실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인물이 못난 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게다가 가짜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우리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는지 알아?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인물 고운 새 며느리랑 재혼하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해방질이야? 꼴에 돈 욕심은 있어서 우리 아들 놓치기 싫은가 본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이혼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답답하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했겠어? 기가 막히더군요. 시모는 이미 남편의 바람을 다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어떻게든 이혼을 시키려 제 머리채까지 잡으러 온 겁니다. 저도 이젠 시모고 뭐고 열이 받아 시모의 손목을 있는 힘을 다해 세게 꽉 쥐어버렸어요. 그제야 시모는 아 하며 제 머리채를 놓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바닥에 아주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아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어머님이 먼저 제 머리채 잡았으니까 이거 쌍방입니다. 진짜 뭐 이런 상종 못할 집구석이 다 있어? 아들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질렀으면 부모가 돼서 대신 사과를 해야죠. 어머님, 아니 아줌만 맨날 외모 거리는데 외모에 돈 수천씩 쓸 생각하기 전에 아줌마 그 내면부터 좀 다듬어요. 아줌마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제일 못생긴 사람이니까. 아줌마 대체 나중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이래요? 내가 어떻게 치르든 말든 넌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아닌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네, 상관없죠. 나도 진짜 이딴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요. 근데 내가 왜 그쪽들 편하라고 이혼을 해줘야 하는데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요, 아줌마? 진짜 악만 남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여줘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왜 상황을 더 악화시키시냐고요? 얼른 나오세요. 여보, 어머니 내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 이러다 상황이 자신에게 더 불리해지겠다 싶었는지 남편은 아예 시모를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전 끝까지 쫓아나가 시모를 더 응징해주고 싶었지만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아이를 달래느라 분노를 잠시 접어야 했죠. 제가 그동안 꾸역꾸역 이혼을 안 하고 버텼던 건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기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기에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처음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 들은 뒤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수상쩍더군요. 남편은 직업은 좋았지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키도 평균보다 작은 데다 인물도 썩 잘난 편은 아니었고 나이도 40대 중반인데다 애도 있는 유부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인물이 좋다던 그 여자가 왜 만난다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상간녀에 대해 정확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모가 왔던 그날까지도 아직 뒷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때를 기다리느라 버틴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뒷조사 결과를 받아본 전 이마를 탁 쳤습니다. 역시나 치부가 있었구나. 이 여자 진짜 장난 아니네. 상간녀는 2번이나 이혼한 전적이 있던 여자더라고요. 각각 그 남자들과 사이에서 애도 1명씩 있었고 애들은 전 남편들이 키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2번의 이혼 다 사유가 그 여자의 바람이었죠. 심지어 그 상간녀는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으면서도 무려 남자를 2이나 더 만나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한 해 만에 하는 걸 보니 그중 남편을 제일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정말 물란하기가 짝이 없는 여자였어요. 상간녀는 남편의 직업을 보고 실체를 숨긴 채 접근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여자의 화려한 과거 전적도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 나이 먹도록 배우 지망생이라더니 연기하는 재주를 TV에서 안 뽐내고 그 인간한테만 뽐냈나 보네. 기가 막히다 진짜. 저는 이 기가 차고 통쾌한 진실을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이혼한 후 더 큰 복수를 계획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전날 심호일로 제 앞에서 더더욱 주인이 되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온 뒤 드디어
이혼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상 시간을 끄는 것보다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그냥 결혼하게 두는 게 남편을 결국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전날 시모의 만행으로 전 이미 악에 잔뜩 받친 상태였어요. 진짜? 진짜 이혼해 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빛내며 활짝 웃기까지 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혐오감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 내가 원하는 만큼 애 양육비 주겠다고 했지?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오래 엮여있기 싫으니까 애 양육비 일시불로 지급해. 그리고 위자료도 따로 지급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내 명의로 돌려놔. 이 아파트를? 여보, 여기 지금 시세가 6억이야. 그래서? 당신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나랑 애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 여자가 좋은 거 아니었어? 어떡할래? 이혼하고 그 여자랑 가서 살래? 아니면 말래? 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남편은 상간녀에게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넘기면서까지 그 여자에게 가겠다는 걸 보니 말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잘 마친 후 남편이 신이 나서 짐을 싸들고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남은 짐은 여기로 좀 보내달라며 주소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건 저도 아는 주소였습니다. 뒷조사를 할 때 알아냈던 상가녀가 살던 오피스텔 주소였죠.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상가녀에게도 한마디는 해줘야겠다 싶어. 전 다음 날 남편의 짐을 실은 용달차를 함께 타고 상가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 여보, 왜 당신까지 여기로 왔어? 자기야, 이 사람이 당신 아내야? 저, 안녕하세요. 정아 씨 맞죠? 들뜬 표정으로 용달업체 직원에게 문을 열어준 남편과 상가녀는 절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상가녀 실제로 보니 예쁘기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제게 인사하는 상가녀를 보자마자 뺨을 짝 하고 후려쳤습니다. 내가 이혼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겁도 없이 유부남 꼬여낸 너한테 매운맛 한 번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어. 난 너 평생 두고두고 저주할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아주 큰 천벌을 받게 해달라고 빌 거야. 나뿐 아니라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거 10배는 되는 천벌 꼭 돌려받게 해달라고 빌 거야. 그 말 직접 해주려고 찾아왔어. 여보, 우리 대화 어제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자기야, 괜찮아? 어, 난 괜찮아. 이게 다 자업자득이지 뭐. 죄송합니다, 정아 씨. 근데 저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기겁한 남편이 황급히 자신을 살피자 상가녀는 가녀린 척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하는 척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아챘어요. 남편 몰래 절 무섭게 노려보던 상가녀의 그 눈빛을 말입니다. 그 여잔 역시 실제 성깔 또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상가녀의 눈빛에 남편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며 문을 마지막으로 발로 뻥 차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조건대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도 받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소송을 걸자마자 길게 끌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주겠다며 남편은 상간녀에게 받아낼 위자료도 직접 제게 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허무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그 뒤 들려오는 얘기론 기가 막히게도 그 둘은 이혼한 지 4개월 만에 재혼을 했다더군요. 주위의 이목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수였던 그 여자를 시모는 자신의 한복 가게에 취업도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그들의 재혼 소식을 들은 지 2달 뒤 저는 때가 됐다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모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어서, 뭐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제가 들어서자 손님인 줄 알고 인사하던 시모는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더군요. 시모의 옆엔 조신한 척 서 있던 상간녀도 있었는데 절 알아본 상간녀는 순간 표정을 살짝 찡그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보란 듯이 씩 비웃어주고 다시 시모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왔죠? 볼 일? 이제 와서 네가 여기에 무슨 볼 일? 너 아직도 모르니? 우리 아들 여기 우리 새 며느리랑 재혼한 거? 설마 너 아직도 우리 아들 못 잊고 미련 남아서 여기 온 거야? 나한테 매달려 보려고? 예, 네가 우리 아들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난 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내가 기회 줬을 때 더 잘했어야지. 우습게도 시모는 제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찾아온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헛다리 물구나무 서서 짚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상가녀 앞에선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었는지 손님들 앞에서처럼 기품 있는 척 우아 떠는 말투를 내는데 아주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건데요. 네가 그런 거 아니면 여기에 다른 볼 일 볼 게 뭐 있어? 난 있지? 너 가고 우리 새아가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너무 예뻐서 사람들 보여주기도 자랑스럽고 내 말이면 무조건 네네 하면서 조신한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우리 새아간 이런 인물을 가지고도 꿈만 향해 달리느라 남자도 제대로 못 만나봤다더라. 이런 선물 같은 아이가 또 어디 있겠니? 인물도 못 낳는데 성질머리도 더러운 너랑은 아주 차원이 달러. 우리 아들도 너랑 이혼하고 요즘 아주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 우리 새아가가 괜히 불안해하잖아. 아, 새 며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근데 어쩌나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미처 몰랐던 엄청난 진실이 있는데 나 이쯤 되면 슬슬 한 방 먹여도 될 때인 것 같아서 여기 찾아온 거예요. 자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 그 여자 정체가 담긴 증거들이에요. 그것들 보면서 내 말 다 듣고 나서도 저 여자가 과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상간년 불안한 표정으로 제가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 봉투를 바라보더군요. 서류 봉투 안에 든 것들을 꺼내본 시모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어요. 이것들은 대체? 놀랍죠? 제가 이혼 준비하면서 조사한 저 여자 정체예요. 착하고 조신하기 무슨. 저 여자 바람 펴서 이혼당한 전정만 2번에 그 남자들하고 사이에서 각각 아이도 1명씩 낳은 애 둘 엄마예요. 심지어 아줌마 아들이 저 여자랑 바람 피우는 도중에도 저 여잔 다른 남자들 둘이나 만나고 다녔다고요. 또 모르죠. 재혼한 지금도 몰래 몰래 만나고 있을지. 내가 이걸 왜 미리 안 말해준 줄 아세요? 날 처참하게 배신한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어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 여자랑 아줌마 아들이 재혼한 뒤에 이렇게 전부 폭로해 주려고요. 그 서류 봉투 안엔 제가 보관해 두고 있었던 상간녀 정체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믿기지 않는 듯 시모는 제가 준 증거 자료들을 몇 번이고 다시 훑어봤어요. 옆에 서 있던 상간녀는 이제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눈알을 마구 굴리고 있었죠. 전 이번엔 그런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야, 너 인생이 그렇게 쉬워 보였냐? 얼굴로 그 인간 눈을 잠깐은 멀게 할 수 있을지언정 언제까지 네 정체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도 골라 잡아도 참 개똥 같은 집안을 골라 잡았다. 뭐, 뭐라고? 이 아줌마, 네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보더라. 나한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우악스러운 본 모습 보여버리던데. 아직 네 앞에선 고상한 시어머니인 척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 이 아줌마, 며느리가 살찌거나 조금이라도 못생겨지면 입에 거품을 물고 괴롭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공한 인물인 줄 아냐면서 며느리 자기 아들 성공을 과시하는 용도로만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쁘고 몸매도 잘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너도 이제 계속 나이 들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그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만약 임신이라도 하잖아? 그럼 이제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서 살찌면 안 된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난리를 칠걸? 그러다가 못 참겠어서 네가 대들잖아? 이 아줌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설은 기본에 악다구니 쓰는 걸로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막 잡아버리는 무식한 여자야. 그리고 외모 때문에 나랑 자식까지 버린 네 남편. 그 인간이 평생 네 편일 것 같아? 네가 늙고 추해지면 분명 또 다른 예쁘고 어린 여자랑 바람 날걸? 언젠간 네가 한 짓 그대로 다른 여자한테 돌려받는다는 뜻이야. 하긴 뭐 너 같은 사기꾼은 이 집안에 딱 어울리는 구성원이긴 하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전에 미처 다 해주지 못했던 비아냥을 실컷 날려줬습니다. 상가녀는 열이 받았는지 부들대면서도 시모의 본성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운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모는 이혼 전 제게 그랬듯 냅다 상가녀의 머리채를 잡아채 버리더군요. 아, 어머님, 어머님? 이 사기꾼 같은 게 어디서 어머님 타령이야?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날 속여? 너 초혼이라며 남잔 잘 알지도 못한다며? 근데 결혼도 두 번씩이나 하고 애도 둘이나 있다고? 거기다 우리 아들을 농락하고 바람까지 피우고 다녔어? 아, 진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미 재혼했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어머님이 뭘 어쩔 건데요? 아유, 야, 이거 못 놔? 너 이게 시애매한테 무슨 짓이야? 착하고 얌전한 척 하더니 이거 진짜 순 쌈딱이었잖아. 먼저 잡은 건 어머님이잖아요. 네, 저 내숭 좀 떨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체다 들켜버린 거 더 내숭 떨어서 뭐예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내 앞에서 내숭 떨었잖아요. 실체는 이렇게 무식했으면서. 우와, 옆에서 그 둘을 지켜보는데 정말 대박이더군요. 상가녀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시모가 상가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상가녀도 지지 않고 냅다 시모의 머리끄댕이를 똑같이 잡아챘거든요. 더 이상 내숭 떨 필요도 없다 이거였죠. 그들은 제 앞에서 네가 먼저 나라, 싫다, 어머님이 먼저 나라 하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내가 당장 이혼시킬 줄 알아? 40대 중반이나 된 아들을 아줌마가 무슨 수로 이혼시켜요? 아줌마 아들 이제 완전 제 손바닥 위에 있거든요. 어디 그 나이 먹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싶으면 그래 보던가요. 뭐야? 이 삐리리가? 누군 뭐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삐리리, 삐리리리, 삐리리. 아유, 아유 뒷목이야. 내가 이 나이에 새파란 기집애한테 욕을 다 처먹네. 차마 이곳에 제대로 적지 못하겠지만 두 사람은 쌍시옷에 짐승의 자식의 쌍욕이란 쌍욕은 다하며 계속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만큼이면 불구경은 다 했다 싶어 저는 유유히 시모의 가게를 나왔어요. 어찌나 격렬하게 싸우던지 그 둘은 제가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맞붙고 있었죠. 그 뒤 전 시모의 가게에 들어갈 때부터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모두 녹음해 놓은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전 남편에게 전송해 줬습니다. 짧은 문자 함께요. 난 지금 당신 엄마 가게 가서 당신이 홀렸던 여자 실체에 대해 폭로하고 왔어. 당신이 나 버리고 집어든 똥패 들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후 전 남편은 제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묻거나 발악을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마지막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혼 전부터 계획했던 그들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로부터 1년도 더 시간이 흐른 지금 전 아들과 둘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 내외 도움을 받아 아들을 잘 보듬어 주면서요. 그리고 얼마 전 새해가 밝았잖아요. 사실 새해가 된 지 며칠 뒤 제가 이 사연을 여기 한번 보내보자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 전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전화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 시모의 번호를 차단이 아닌 삭제를 해버린 지 오래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봤더니 시모였던 거죠. 그때 시모는 전화를 받아준 제게 고마워하더니 갑자기 하소연을 해댔습니다. 내 전화도 받아주고 역시 애미 넌 마음이 넓구나. 내가 너무 답답하고 원통해서 전화했다. 우리 아들이랑 재혼했었던 그 망할 기집애 있지? 그 기집애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 어차피 혼인신고했는데 뭐 어쩔 거냐면서 내가 이혼하라고 해도 이혼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지성이를 확 휘어잡고 살더라니까. 들어보니 상간녀는 정말 엄청난 여자였더군요. 시모가 아무리 구박해도 절대 이혼하지 않고 오히려 미모로 전 남편을 더 열심히 구워 삶아 시모를 막대했다고 해요. 전 남편은 그 여자의 외모에 완전히 넋이 나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정신을 도통 못 차렸다네요. 상간녀는 시모가 아들을 끔찍이 아꼈던 걸 알고 아들한테 절연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말 잘 들으라며 시모를 아주 환장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걘 우리 집도 일부러 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나한테 용돈 달라, 비싼 한우로 양념갈비를 만들어 놔라, 물 떠와라, 음식 맛이 왜 이러냐 하면서 명령에 대고 나를 엄청 괴롭혔어. 아무래도 그때 내가 머리채를 잡았던 거에 대한 앙심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내가 이 나이에 시집살이도 아니고 며느리살이를 다 했다. 네 시누인 날 돕긴커녕 그 기집애 보기 싫다면서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네 시아버지 남자란 인간이 나 몰라라 하고 자리를 피하기만 바쁘더라니까. 그 와중에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 그 여자를 말리지도 못하고 시모에게 미안해하기만 했다네요. 그 여자에게 돈이란 돈은 다 퍼다 주면서요. 결국 시모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재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시모는 그 여자에게 1억을 주며 제발 자기 아들하고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러다 자기도 제명에 눈을 못 감겠고 자기 아들도 힘들게 번 돈을 다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시모의 말에 상간녀는 옳다구나 하며 얼른 이혼해버렸다네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결국 1년 사이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잃은 겁니다. 그 일로 우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애원해서 그 기집애에 대한 콩깍진 벗겨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술만 마시고 살고 있다. 술만 마시면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그 기집애를 용서 못한다고 분노를 주체하지도 못해. 옆에서 보고 있느라면 너무 가슴이 아파. 애미야, 우리 지성이를 지금 구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네가 우리 손주랑 같이 우리 지성이한테 돌아와주면 앞으로 내가 살 빼라 관리해라 이런 말 일절 안 하고 정말 잘해주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지성이 좀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가 돌아와서 우리 지성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설득 좀 해줘라. 그러니까 시모의 구구절절한 하소연의 목적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돌아와 달라는 거더군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한다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은 뒤였어요.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제 인생 망칠 땐 그렇게 매몰차더니 아줌마 아들이 자기 실수로 자기 인생 꼬아버린 건 그렇게 가슴 아프던가요? 그걸 또 어떻게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해요? 난 아까운 내 남은 인생
당신들한테 허비할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나한테 이럴 시간에 아줌마 아들 병원이나 데리고 가세요. 그게 더 빠를 테니까. 그리고 나 아줌마 번호 저장이 안 돼 있어서 모르고 받은 거지 일부러 받아준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냥 차단해 버릴 테니까 또 저한테 전화 헛쓰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흐느끼는 시모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이렇게 결국 전 남편은 지금 저와 아들을 버린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전 남편이 언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이상으로 망하길 빌진 않으려고 합니다. 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을 위해서요. 전 남편이 없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아들도 제 곁에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 엄마로서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꼭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을 볼 땐 화려한 외면보단 단단한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법이라고요. 물론 살아감에 있어 외모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 외모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또한 사람을 옆에 둘 때 외모보단 꼭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